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쟁 대폭락에도 지금 사두면 큰돈 되는 주식 딱 두 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전쟁 폭락 중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집이고요.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제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대폭락에도 지금 사두면 큰돈 되는 주식 딱 두 개입니다. 일단 지금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확전이고요. 가자시티 포위 공세로 시가전 수순, 네타냐후 이 휴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로 꼽히는 가자시티 외곽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추가로 투입했다면서 휴전 합의는 곧 하마스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미국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다라는 것은 미국이 진다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평화협정을 하거나 이기거나 두 가지의 경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항복 따위는 없다라고 가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군은 이날 24시간 동안 드론과 전투기 등으로 가자 지구내 6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고요. 하마스 완전 괴멸을 목표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일부를 점령한 채 하마스를 서서히 압박하면서 앞으로 시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 붙었으면 붙었지 우리가 물러나거나 항복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무조건 하마스를 괴멸시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항복을 해서 평화협정을 하는 방향만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사실상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영향에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중장기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스라엘 확전이 이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거에 따라 또 리스크가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 리스크 부분은 이거죠. 바로 이스라엘 천연가스 생산 중단입니다. 이미 중단은 됐는데 이게 중장기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중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스라엘 당국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 해안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은 유럽의 액화 천연가스 주요 공급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이 공급을 멈추면 유럽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연간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약 90억 세제곱미터를 이집트와 요르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와 요르단에 수출하는 게 이집트는 수입하는 가스를 국내에서 소비할 뿐만 아니라 LNG로 가공해서 또 유럽과 아시아로 재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이집트로 가지 못하면 이집트 통해서 유럽 가는 것도 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이 중장기로 이어진다면 이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유럽 쪽에 피해를 입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자재가 뛰고 이 원자재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천연가스에 투자하고 있을까? 아니면 유가에 투자하고 있을까?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지 펀드들, 정말 몇 천억, 몇 조를 굴리는 그 운용사들은 어디에 돈을 넣고 있을까 확인을 해 보니 우라늄을 사고 있더라. 우라늄이 뭡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원전에 들어가는 원료, 그다음에 핵을 만드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상승한다. 원전 열풍 확산에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 운용사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우라늄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테라 캐피털, 미국의 세그라 캐피털, 아나콘다 인베스트먼트 등 운용 펀드 내 우라늄 관련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우라늄 관련 기업을 사고 있겠죠. 테라캐피털 펀드 매니저는 우라늄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 주가도 최소 50% 이상 극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적으로 오른다면은 50%까지도 지금부터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우라늄이 극적으로 갑자기 50%씩이나 오를까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가 총 436기인데 앞으로 100기 내외의 원자로가 더 세워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원전이 더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우라늄이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전 성장이 우라늄 수요를 만들고 우라늄 가격 상승을 만들 거다라는 이유로 지금 우라늄 관련주를 헤지 펀드들이 샀다라는 거죠. 사실상 원전이 지어진다라는 말만 나온다면은 과연 샀겠습니까? 안 샀겠죠. 근데 실제로 원전은 지어질 거고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 우라늄 가격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우라늄에 베팅을 한 거죠. 원전 만드는 거 자체에 베팅할 수 없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뭐다. 지금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나 이 흔히 얘기하는 원유에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에서 원전을 찾고 있는 거고 원전이 더 많이 생산되니까 우라늄을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우라늄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원전에 좀 반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전 위험하지 않냐? 원전 리스크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분출핵이고요. 후쿠시마 원전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는데 분출핵에 맞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나왔던 어떻게 보면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거의 몇 수십 배가 넘는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분출된 액체 양이 당초 알려진 수치보다 수십 배에 달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아니, 이 물이 사실상 원래 우리가 분출하려고 했던 거에 수십 배가 넘어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서 분출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수십 배가 나오면 문제 있는 거지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썼으며 이 가운데 두 명은 신체 표명 방사선량이 높아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방사능 수치가 꽤나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쿄 전력이 얘기하기를 퇴원한 두 명의 작업자는 현재 별 문제가 없으며 오염 부위의 피부에 외상이나 열상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분출된 액을 막긴 했고 그게 수십 배가 넘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근데 분출액에서 우리가 하는 희석된 물이 아니라 수십 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니까 오염수가 아니라 세정수더라. 그러니까 세정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완전하게 희석된 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핵종 제거를 하지 않은 오염수가 남아있던
크로스 플로우 필터 출구를 배관을 청소하던 중 세정수가 비산되며 해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LPS, ALPS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LPS는 전처리 설비와 다액종 제거 장치로 구성되고 크로스 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은 이 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처리와 다액종 제거 장치 이 사이에 크로스 플로우 필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맞은 게 뭐다? 전처리 설비만 거친 물을 맞았기 때문에 오염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거지, 다액종 설기를 거쳐서 나왔으면 그 정도로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에 위치 자체가 희석이 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상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해서 그런 정도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배출 기준을 만족한 오염수만 방류하기 때문에 알프스 운전 또는 고장 여부가 방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염수가 전처리 거쳐서 다액종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전처리와 다액종 중간에서 터졌기 때문에 세슘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오염 정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그렇게 원전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사고를 보면서 안 무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다? 제일 중요한 거. 한국 원전은 다르다. 이게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왜?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르노빌 원전 사태,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입니다. 체르노빌과 다른 점이고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은 건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경락 건물, 둥근 돔 형태 외벽 이거죠. 제호 방벽 5겹으로 쌓아야 됩니다. 근데 돔 형태와 5겹으로 쌓지 않으면서 돈을 아끼려고 대충 지었다. 그리고 무리한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안전수칙 다 무시하고요. 무리하게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건물에서 위험한 시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은 흑연을 원자로 물질로 사용했는데 사고 중에 이 흑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흑연 화재가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끄면서 일이 더 커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둥근 돔 형태와 제호 방벽을 지어놓은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대한민국에서는 흑연이 아닌 물을 냉각제이자 감속제로 쓰기 때문에 물에 불이 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체르노빌 같은 사태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설계,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후쿠시마는요? 쓰나미가 덮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후쿠시마와 다른 점은 뭡니까? 2011년이고요. 후쿠시마 사고 역시 사전에 쓰나미를 대비하지 못했으며 경락 건물 내부가 지나치게 작고 두께도 16cm에 불과해 약했습니다. 16cm면 뭐 한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16cm밖에 안 되는 건데 한 요 정도 두께로 이제 원전을 막았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일단 건물이 약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고 날 걸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쓰나미가 덮쳤을 때 발전소 전원이 끊겨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 기능이 상실됐고 안에가 녹아내리면서 당연히 원전이 터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 극도로 뜨거워진 해결료가 녹아내렸고요.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소가 발생하여 수소 폭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후쿠시마의 문제점은 뭐다? 일단 약하다. 그리고 쓰나미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이 끊겼고 거기 안에 해결료가 녹아내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요. 모든 전력이 차단되어도 냉각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발전기와 축전지를 구비하고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기가 끊기든 어쨌든 냉각수가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거는 그만큼 안전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고 있죠. 뭐라고요? 야, 너네 기술력 내 거 아니냐. 너네 수출할 때 우리 허락받고 수출해라고 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근데 뭐다? 항소죠. 그러니까 한 번 빠꾸 당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 번 더 나는 억울해라를 얘기한 게 웨스팅하우스라는 겁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패소를 한 게 아닙니다. 뭘 당했다? 각하를 당했다. 각하가 뭡니까? 이거는 소송도 아니다. 이거는 소송할 건덕지도 아니고 너네가 이건 시비 걸 것도 아니야. 그냥 가. 한 게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소송으로 넘어가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력인데 그게 웨스팅하우스를 활용한 기술력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락받고 수출해 라는 뜻이고요.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그냥 가 했는데 항소를 한 거죠. 각하라는 건 애초에 재판 시작조차 할 필요 없는 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었지만 이 각하의 뜻은 뭐다? 시비 걸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항소에 대한 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한국의 기술력을 뭐 원하는 데가 있긴 합니까? 있더라. 어디? 첫 번째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수주가 지금 직전까지 와 있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 이걸 한수원이라 부르죠.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 수주 직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확정이 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이어 1조 원이 넘는 두 번째 원전 수출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큰 이슈죠. 한수원은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청사에서 캐나다, 이탈리아 기업과 함께 루마니아 원전 1호기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가 SNN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그 SNN의 적극적인 관여하에 사업 컨소시엄이 결성된 만큼 사실상 이건 수주다. 이건 뭐 거의 완성됐고 수주가 됐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루마니아 이슈가 충분히 있구나라고 보겠는데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중동 이슈가 있죠. 사우디도 원전 협력을 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사우디가 네옴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은 탄소 중립 시대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원전과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며 발전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원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양국 기업 간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언급이 됐고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 교육 대상국이다 하면서 사우디와도 아마 원전 관련된 수주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 충분히 지금이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대체 에너지는 찾는데 원전 성장이 예상돼서 헤지 펀드들이 우라늄을 사고 있고 그 우라늄이 다 원전 덕분이다. 원전이 많이
생길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원전을 그럼 위험한 거 아니냐? 한국 건 안전하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우디 등등 전 세계에서 원하는 거고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더라도 그는 각하될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가에 있는 원전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기업들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신기계, G2파워,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일진파워, 우진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위에 두 개가 대부분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 역할을 중심으로 주가가 따라가는 경향이 큰데 전부 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원전이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AI,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흔히 얘기했던 반도체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자료집이었죠?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또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AI,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 8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꼭꼭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11월 1일, 10월 31일, 30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화장품 이슈가 있었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